안녕하세요. 김한철 선생님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대체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반에서 잘 틀고 잘 공부하시면 시험 성적 뭐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안 나오면 내 책임은 아니고요. 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은 교과서 20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있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 회복과 평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이 제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배웠는데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도 배웠는데 과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인간의 생활은 어땠는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번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확산되는 과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수많은 인명살상과 인권 유린의 참상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사람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은 제국의 종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나중에 참가한 오스만 제국이라는 유럽의 강력한 제국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모두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은 제국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들이 패배한 가운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이 패배한 제국들이 잘게 쪼개지고 해체되고 그 해체된 땅에서 수많은 신생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뭐 폴란드,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요런 나라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한 신생국들과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슬슬 재산에 따른 선거권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세금을 내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다르게 재산에 따른 선거권이 폐지가 되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한 표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선거할 수 있는 보통 선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특히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을 하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법으로 정한 바이마르 헌법을 내놓게 됩니다. 20세기 가장 훌륭한 헌법이라 평가받은 이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어떤 민주주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국민들이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직선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선거권을 준다는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보통 선거권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전 유럽의 직선제와 보통 선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보통 선거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참정권이 획득되고 노동자 권리가 보호받는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세기 전반부터 여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없는 남성들에게만 주어져 있던 참정권, 정치 참여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이퀄리티, 평등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여성들이 계속 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 여성 참정권 요구가 거부되는 이유, 그 명분은 바로 의무 없이는 권리 없다는 서양권의 기본적인 통념 때문입니다. 바로 남성들에게 정치의 참여 권리, 즉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만약에 국가를 위협하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남성들이 군대로 입대해서 이 국가를 피와
생명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참정권을 준다는 것이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가 명분이었고, 이러한 명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참정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적으로, 국력으로 강력한 국가들이 운명을 걸고 맞싸우게 되자 이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전쟁에 동원하는, 즉 국가의 100%의 힘을 전쟁에 모두 쏟아붓는 총력전 체제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토탈 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I want for US Army, 난 네가 미군에 들어오길 원한다. Who's absent? 누가 제외됐나? 누가 우리 영국군에 들어오는 거 제외됐나? 너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선전 활동, 즉 프로파간다 활동까지 나서게 됩니다. 즉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100% 전쟁에 쏟아붓는 총력전 체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총력전 속에서 여성들에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이 전쟁에 총동원되는 상태에서 웬만한 튼튼한 남성들은 적을 막기 위해서, 적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총알 만들고 대포를 만들어야 되는 공장에 남성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전쟁터로 떠나서 비어버린 산업 분야로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가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쟁터로 떠나고 비어버린 포탄 만드는 공장, 대포 만드는 공장, 총 만드는 공장, 즉 여성들이 하기에 위험하다고 여겼던 중공업 분야에도 여성들이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자 여성들도 전쟁에 기여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여성들이 총알과 포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성들도 국가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니까 우리에게도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달라라는 명분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라는 권리가 확대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가는 1917년 소비에트 연방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 독일에서 여성 참정권, 그리고 미국까지 이렇게 해서 여성 참정권이 확산되게 되었고요. 생각 외로 되게 충격적이게 프랑스가 굉장히 늦습니다. 1944년에 여성 참정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성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총력전 속에서 군수품을 만드는, 즉 대포, 포탄, 총알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당장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대포, 총알 이런 게 모자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만드는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은퇴 후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노인연금 제도가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지켜주기 위해서 보험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병원에 가면 일정액의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너무 싼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기 위해서 월급의 최저선을 정해주는 최저임금제가 일반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듯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노동자 같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일반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대중문화라는 것이 발전을 합니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상류층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였습니다. 즉 남는 시간,
노는 시간, 여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니까 이들에게만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뭐 휴일이 주어지고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서 노동자들도 즐길 수 있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라는 것이 라디오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기간 동안 전체주의의 위협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노력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전간기 동안 이제 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뭐 이런 애들 포함해서 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전체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등장한 전체주의 뭐 국가, 정당들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력한 전체,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의 독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모습들을 뺏어가게 됩니다.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엔 나치당의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치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래 죽이거나 잡아가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나 뭐 스페인 등지에서는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인민전선이라는 것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집어삼키려는 전체주의에 맞서서 여러 뭐 사회주의자, 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런 사람들끼리 모두 모여서 전체주의가 국가를 삼키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바이스로제, 즉 백장미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스 숄과 조피 숄이라는 이 두 남매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조직 백장미단은 히틀러와 나치의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전단지를 뿌리다 이렇게 검거가 됩니다. 검거된 지 4일 만에 이들은 처형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소피 숄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대량 학살은 전에 있던 학살들과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학살들이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들과는 굉장히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이전의 전쟁에선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면 이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모두가 입었으며, 특히 오히려 민간인 피해가 훨씬 많은 지역이 등장했을 정도로 민간인 피해가 극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와 집들이 불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요. 자, 이렇게 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느냐? 바로 총력전 체제의 등장입니다. 총력전으로 인해서 이 국가를 공격하는 적은 적 군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군인들이 쏠 총알, 그리고 이 군인들이 쓰는 대포, 이런 것 등의 공급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즉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것이 생산되는 공장과 집들의 대규모 폭격 등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인들에게도 큰 피해가 이어진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여러 학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만행으로선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수용소를 세우고, 이 수용소를 한 곳에 세운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철도와 철도로 연결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럽 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 바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용소 등에서 전 유럽의 유대인 600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나치는 독일 내 장애인들도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악테온 T4, 즉 T4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나치의 장애인 학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나치의 장애인 학살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같은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독일 내에 장애인들을 제거했던 것이 바로 T4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T4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하는 이 포스터를 보면 6만 마르크, 즉 독일 돈으로 6만 마르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유전병을 가진 이 장애인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국가 공동체가 6만 마르크를 지불하고 있다. 민족이여, 이건 국가 돈이 아니라 당신의 돈이기도 하다.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다. 즉 장애인들을 없애버리자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학살당했던 것이 바로 독일의 만행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만행이라고 하면 일본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아시아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징용, 징병, 그리고 여성들의 성노예를 끌고 가는 위안부 등을 통해서 진짜 인권 유린의 극한을 달렸던 것이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2차 세계대전에서의 만행은 추축국들만, 즉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추축국들만 벌인 건 아니었습니다. 뭐 소련 쪽에서도 여러 만행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소련이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폴란드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폴란드의 엘리트들을 카틴 숲에서 대학살을 하게 됩니다. 뭐 사관 학교의 학생들, 그다음에 장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카틴 숲의 대학살이고요. 이 카틴 숲의 대학살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후 폴란드는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대량 학살은 이전의 학살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노사이드라는 다른 명칭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전 전쟁에서, 즉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전쟁에서의 학살은 대개의 경우 우발적이거나, 즉 갑자기 일어났거나 또는 감정적인 면이 컸습니다. 즉 전투를 하는데 내 친구가 저놈들 총에 맞아서 죽었네? 얘네들 용서 못해. 그러면서 감정적인 학살을 벌이거나 했던 게 대개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총 3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정 인종과 사회 집단을 겨냥한, 정확히 그 사람들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산업화되고 조직화된, 즉 아까 수용소 같은 공장같이 생긴 학살 장소를 통해서, 또는 뭐 대량 학살을 위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조직화된, 누가 어떤 임무를 맡을지 정확하게 부여되어 있는 체계적이고 계획이 된 학살이 바로 제노사이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대량 학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